요즘 두바이 쫀득 쿠키가 정말 유행이죠. 한 번쯤 드셔보셨을 텐데 그만큼 시장에서도 열풍입니다. 관련주 찾기도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언어 유의라고 해야 될까요? 두바이 코스피. 지금 코스피를 사야 될까? 아니면 올라타 있는 지금 자리에서 내려야 할까? 고민이 많으시죠? 코스피 지금 상단을 6천으로 보고 있는 IM증권에서는 지금은 내릴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그 배경과 추가 전략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M증권 김준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IM투자증권 김준영입니다. 네, 연구원님 두쫑크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아쉽게도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그냥 그 열풍만 보고 이렇게 리포트 제목을 쓰신 거예요? 네네. 리포트에도 이제 두쫑크 그림이 딱 담겨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코스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상반기까지는 6,000포인트를 제시를 드렸는데요. 상반기까지는 굳이 먼저 코스피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견해를 바꿀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보고서를 이름을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상반기 증시 전망이자 요약 보고서였었어요. 얼마 전 나오면서 제목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 그럼 말씀하신 이 코스피의 상단 6천, 이게 상반기 상단이에요? 아니면 올 연간으로 잡으신 거예요? 우선 저희가 상고하저를 보고 있어서요. 네. 상반기 6,000포인트로 제시를 먼저 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궁금했어요.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향후 12달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 된다라는 전제 하에 5년 평균 멀티플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PER의 평균 수치가 대략 10.5배 수준인데요. 지금 코스피가 멀티플 10.5배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면 역산을 해봤을 때 지수가 대략 6,000포인트를 살짝 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역사적으로 저평가를 받을 이유가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6,0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은 저희가 4,800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네, 사실 하단보다는 조금 더 상단에 포커스를 두고 자료를 써봤습니다. 지금 올해 나온 연초 가격대 최고가가 5,376포인트 선이니까 아직도 좀 높게는 한 6,700포인트는 아직 업사이드의 가능성이 있고 PER 10배 적용하더라도 이제 과거에 너무나 사이클이 좋았었던 때를 기억한다면 지금도 비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한국 증시의 강세 요인을 쭉 리포트에 담아주셨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3고였었어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들어보죠. 고환율, 고재정, 고실적. 이게 지금 우리 증시 강세의 핵심인 거예요? 네, 사실 실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고 계시듯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중심으로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 지출인데요. 정부 지출도 사실 예산안이 대략 7에서 8% 정도 늘어나게 되면서 정부 지출이 상당히 국내 경제를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환율까지 집어넣게 된 이유는 사실 과거에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오히려 코스피는 약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환율과 코스피가 같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냐고 하면 환율이 올라간 만큼 기업들이 수출이 잘 되고요. 그리고 달러로 벌어들이는 이익들이 다 원화로 표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런 효과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의 코스피와 환율의 추이와는 다르게 앞으로는 환율이 과도하게 높지만 않다면 적절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주식시장한테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율을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과거 공식이라면 고환율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갈 거야 라는 측면에서 환율이 떨어져야 우리 시장에 좋다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젠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를 주셨고 그럼 세 가지 중에 지금 상반기 동안에 가장 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포인트는 환율인 거예요? 네, 저는 환율이 사실 쉽게 저희가 떨어지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레벨에서 더 상승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진 않을 걸로 보여는 집니다만 1,400원대 환율 수준을 유지만 해준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기업 실적들을 뒷받침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율은 계속해서 증시 하단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좀 약화될 리스크 요인으로도 봐야 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뭘까요? 뒤쪽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실적에 대한 고민을 하반기로 들어가면 갈수록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이 절대적인 레벨인 빠르게 올라왔어요. 사실 그만큼 가격도 빠르게 올라왔고요.
그럼 결국 여기서 주식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실적이 앞으로 더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고환율, 고재정, 고실적 세 가지 요인이 지금 한국 증시의 핵심인데 여기에서 변동성이 있을 부분은 실적, 그리고 상반기를 탄탄하게 이끌어줄 가장 강력한 요인은 환율에 있다. 그러면 상고하저 전략으로 올 한 해 그림으로 넘어가 보죠. 상반기는 이렇게 좋을 건데 하반기에는 꺾인다. 잠깐 실적에서 힌트를 주신 것 같긴 합니다. 네. 상고하저의 핵심은 그럼 반도체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도 사실 코스피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과거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2017년 4분기에 코스피가 잘 달리다가 쉬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스피가 왜 17년 하반기부터 쉬기 시작을 했냐면 결국은 반도체 이익의 그로스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실적이 절대적으로 많이 올라온 건 맞지만 2017년 4분기 당시 18년과 19년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요. 그때 당시 증시가 되게 횡보를 6개월 정도 길게 하다가 하락 추세로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삼성전자의 분기별 실적 자체의 그로스가 많이 둔화가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하반기 들어갔을 때는 시장이 조금 횡보를 할 때 시장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 피크아웃 우려를 일찍이 좀 고민하고 주식은 항상 선행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선제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계속 EPS만 따라가면 되는지 그에 따른 전략까지도 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가격이 되게 물어봅니다. 가격이 이익 추정치가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시차를 두고 물어보는 형식으로 가격은 계속 머무르는 거죠. 높은 가격에서. 당시에 가격이 생각보다 시간을 좀 많이 줘요. 대략 6개월 정도 코스피가 횡보를 하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저는 먼저 내리기보다는 조금 확인하고 내려도 안 늦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섹터를 바꾸는 전략보다는 어쨌든 반도체가 코스피 추가 상승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조금은 미리 인지는 하고 있대 대응 자체는 그때 가서 해도 조금은 늦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데 초조한 거죠. 여기서 내가 혹시 내려가서 포모를 겪으면 어떡하나. 2017년 데자뷰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는 전례 없는 사이클이다. 지금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존에는 반도체가 좀 사이클리하게 움직였다면 이제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까지도 열어둔다. 이런 AI 내러티브가 붙잖아요. 네. 그때와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불 시나리오와 배우 시나리오도 있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사이클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지속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아마 하반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017년 올해 수준만큼 내년에도 삼성전자가 돈을 번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게 과연 지금 메모리 가격이 올라오는 것에 의해서 세트 수요가 망가지지 않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높아진 메모리 가격 속에서도 캐펙스 투자가 계속 지속될 것인지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하기에 지금 반도체가 AI 사이클의 수혜주는 맞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숫자로 찍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시장이 100%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확장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전례 없는 사이클이긴 한데 이게 내년에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2027년 EPS 보자. 메모리 가격 계속 오르는지 보자.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 유지되는지 보자. 이렇게 세 가지로 주신 게 맞죠? 네.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요.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도 분석을 굉장히 자세히 주셨는데 지금 골디락스 환경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신흥국인 우리 쪽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다. 지금 뒷받침되는 가장 핵심은 뭘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직후에 이제 계속해서 선진국들은 재정을 풀어왔습니다. 근데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흥국들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균형 재정보다는 조금 더 돈을 푸는 사이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리 다양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유동성을 푸는 사이클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글로벌 주요국들의 M2를 달러로 표기해서 그려보면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전반의 위험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도 이에 발맞춰서 같이 올라와 주는데, 사실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면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들,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국내 경기도 좋아지고 주가 지수도 같이 동행해서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원자재라고 보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사이클을 타면서 우리가 수출하는 주요 품목 중에 하나니까 반도체를 원자재로 보신다면 다른 기타 신흥국들, 좀 낯선 신흥국들도 똑같이 접목시켜서 이해하시기 네.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글로벌리 환경도 상고하저로 미국의 긴축 리스크가 불거지면 하반기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달러도 사실은 많이 빠져는 있는데 네. 혹시 하반기에 미국의 긴축 기조가 혹시나 전환이 되거나, 그리고 물가에 대한 우려가 좀 하반기에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이 편안해하는 부분들을 망가뜨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M7보다 미국에서도 중소형 가치주가 반격에 나설 거라고 보셨어요. 이 섹터 로테이션 한국에서도 이뤄진다면 어느 쪽 섹터를 눈여겨보시고 계실까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로테이션이 되게 셀 것 같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내수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아랫단으로 더 온기가 퍼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 이익 모멘텀이 좋은 섹터들은 방산, 조선, 반도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 한 달, 세 달 이익 추정치 상향률도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로테이션이 좀 세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위 시총 상위 섹터들 안에서 조금 더 이제 잘 종목들을 찾아내는 것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두 바이 코스피, 돈 셀 코스피네요. 매크로 환경 우호적이라는 판단 아래 상반기엔 공격적으로, 하반기엔 조심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IM증권 김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는 다시 또 양전합니다. 코스닥이 0.3% 올라가고요. 코스피도 강보권 전환, 뒷심발이 응원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